당신은 지금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고 생산적인 예니밍의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예니밍 시리즈라고 검색하시면 예니밍의 모든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예니밍 중국어라고 검색하시면 저의 중국어 관련된 강의들을 보실 수 있고요. 책잉여 예니밍이라고 검색하시면 영문이나 한글로 된 책을 읽어주는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밖에도 다른 재생 목록이나 채널들이 있으니까요. 관심 부탁드려요. 그리고 뽕! 뿅! 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조카가 아직 퇴근을 안 했네요. 다 들리는군요. 저 의식해서 일부러 저기 방문 방금 닫으셨는데도 소리가 다 들리나봐요. 조카가 이번 주는 형부가 저기 서울에 계셔서 이번 주는 형부가 데리고 가시는데요. 근데 형부는 맨날 늦게 와요. 본인 놀 거 다 놀고 본인 쉴 거 다 하시고 밥도 다 먹고 약속 갔다 올 거 갔다 오고 샤워도 하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오더라고요. 좀 빨리 데려가 주셨으면. 이제 익숙한가요? 아, 제가 말씀드린 뜻이 기본적으로는 일단 화목토고요. 변동이 생기게 되면 그 주는 일단은 월수금으로 하되 이 월수금으로 한 주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추가로 게릴라 생방송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불확실한 걸로 월수금은 확실히 하되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오늘 저기 출근을 안 했어요. 아시나요? 혼난다. 조카가 좀 혼나야 돼요. 너무 떼쟁이라서. 네, 무리하지 않을게요. 노래가 끊어졌다. 오늘은 책 읽을 건데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걸로 가지고 왔어요. 뭐 말하고 있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일을 쉬고 이것저것 쇼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차를 찾은 다음에 엄마랑 저기 쇼핑하는 곳에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돌아다니면서 쇼핑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서 조금 쉰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해봤어요. 제가 요새 너무나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주변 사람이라 말을 못하겠다. 자, 그럼 앞부분 수다 짧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어서 할게요. 오늘의 책 읽기는요. 감사는요. 참고로 이번 주는 화목토로 하는 주고요. 오늘은 특별히 수요일을 추가한 거예요. 쉬는 날이어서. 아무튼 오늘 뭐 읽어볼까요? 요거 읽을까요? 이상한 생물 이야기. 요걸로 이거는 무슨 책이냐면요. 몇 개지? 32개?
네, 녹화 아까 켜놨어요. 지금 한 4분 18초 지나고 있네요. 잘 보이는군요. 오늘의 책은 황금부엉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청소년 테마 도서예요. 청소년 테마 도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탭이에요. 여기 막 생산적이고 되게 유익한 책들이 많이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고 예측을 불허하는 이상한 생물 이야기라네요. 지은이는 누구죠? 하야가와 이루오인가요? 하야가와 확대 좀. 하야가와 이쿠오네요. 그리고 그림 그린 사람은 데라니시 아키라래요. 그리고 김동성 아저씨가 감수를 했대요. 이 책은 뭐냐면요. 제목 그대로 신기한 생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는 여기 나오는 거 전부 다 흥미롭고 전부 다 찍고 싶었는데 최대한 줄였어요. 하야가와 이쿠오 아저씨 도쿄 사람이래요. 광고회사 갔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대요. 생물 연구계 2단하래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린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군요. 생물을 신비롭게 잘 그렸다네요. 아, 포스트잇을 왜 불안하게 붙여놓은지 아세요? 요거 제가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생긴 건데요. 포스트잇을 딱 붙이면 글자가 비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경우에는 따로 뽀샵으로 틀어가지고 다시 그거를 약간 덧칠을 했어요. 근데 조금 떨어질랑 말랑하게 붙여야 글씨가 안 비치더라고요. 자, 여기 들어가서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이 써있네요. 생물도감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이상한 생물들의 세계. 맨 처음으로 나온 애가 얘예요. 집낙지예요. 근데 이거는 자, 한번 집낙지가 누군지 볼게요. 남자에게는 남자만의 무기가 있다. 집낙지! 집낙지란 조개껍질 속에 들어있는 낙지를 말한다. 그 생김새도 신기하지만 암수 생태의 기묘함은 우주 제일이라고 할 수 있다. 멋진 조개껍질은 암컷에게만 있고 수컷에게는 없다. 또 수컷은 몸 길이가 암컷의 20분의 1이 불과해서 암컷에 비하면 먼지와도 같은 존재다. 하지만 이토록 왜소한 수컷에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8개의 다리 이외에 정자 주머니를 넣어두는 교미용 페니스 다리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컷은 집채만한 거대한 암컷을 발견하면 재빨리 다가가 이 페니스 다리를 삽입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삽입 후에 이 다리가 뚝 끊어져 버린다는 사실이다. 한편 암컷은 체내에 남겨진 여러 수컷의 페니스 다리로 수정을 한다. 이러한 집낙지의 생태는 비아그라를 챙겨 먹고 각종 페니스 강화 훈련에 밤낮 없이 열을 올리는 남자들에겐 실로 바짓가랑이를 움켜잡고 도망가고 싶게 만드는 프로이트적 악몽이 아닐 수 없다. 수컷 집낙지로 태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신께 감사해야 할 듯하다. 다행히도 수컷의 페니스 다리는 2달 정도 뒤면 다시 생겨난다고 하지만 언제 다시 쭉 잘릴지 모른다. 여기 이거 보면요. 동물 한 개마다 여기 아랫부분에 그 동물에 대한 학문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엄마야. 근데 이거는 일일이 읽지 않을게요. 재미 위주로 일단 읽을게요. 이렇게 암컷만 껍데기가 있다고 해요. 되게 신기하죠? 페니스 다리가 추가로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끊어진다는 점도 신기하네요. 쏨뱅이 좀 아시죠? 아, 버퍼링이 있죠. 저한테도 지금 그렇다고 나와요, 알림이. 이게 보면 어떤 날은 상태가 좋고 어떤 날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부끄러움 타는 목소리냐고요? 사실 저는 긴장해서 떨거나 부끄러움 타거나 뭐 그러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부끄러운 것처럼 제스처를 한다면 그거는 내숭이에요. 어서오세요. 이번에는 못생긴 쏨뱅이인데요. 얘는 많이 아시죠? 얘는 약자들에게 왕따 당하는 강자래요. 화면이 느려요? 근데 이게 지금은 조금 안정됐다고 나오고 있어요. 약간 안정됐대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밤 늦게 술집에서 주정하는 이들 중에는 쏨뱅이와 비슷한 타입의 중년 남성이 많다. 어서오세요. 생김새가 그렇게 밉상은 아니지만 사실 이 물고기는 맹독을 갖고 있고 눈빛이 매서운 사냥꾼이다. 모래지대나 산호초 등에서 울퉁불퉁한 몸통을 위장하고 있다가 작은 물고기가 지나가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집어삼킨다. 괜찮아요? 어디까지 했지? 등지느러미에 달린 가시는 다이빙 신발도 뚫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헐! 그 가시에 찔리면 호흡 곤란이나 신경마비가 일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쏨뱅이는 그 어떤 어류보다도 강력한 맹독을 가지고 있다. 추천! 질차! 뽕!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쏨뱅이를 작은 물고기들이 모방한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모빙이군요. 모빙이란 방해가 되는 상대를 집단으로 둘러싸고 이리저리 감시하거나 몰아내는 행동을 말한다. 아무리 맹독을 품은 사냥꾼이라 할지라도 일단 모빙을 당하면 어쩔 수 없이 슬며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모빙이 냉혹한 동물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의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GOTDJTY가 뭐죠? GOTDJTY 했어요. 헛써요네요. 인간의 세계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폭력, 질타와 폭언, 무시, 그리고 따돌림이나 중상모략 등의 비열한 모빙 행위가 학교에서, 사무실에서, 휴게실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왕따를 당한 사람이 술에 취해 나도 사실은 맹독을 가진 무서운 놈이라고 하면서 씩씩 대봤자 누구 하나 그 푸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지금 또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죠? 이 소리는 뭐냐면요. 밤이 되면 아빠가 팥빙수를 드시고 싶어 하셔서 엄마가 얼음을 갈고 계시는 소리예요. 너무 소음에 한몫하니까 노래는 꺼버릴게요. 그렇군요. 얘는 왕따를 당하는군요. 다굴. 다굴 당하네요. 강력한 앤데. 얘랑 비슷하대요. 저기 밑에 사람 보이세요? 비슷한 타입의 사람 해놓고 저기 밑에 조그맣게 사람 얼굴이 있어요. 쿠쿠 밥소리 같았어요. 피부병을 치유하는 영험한 물고기 닥터피쉬. 내 화목한 가정. 안 보인다. 마른 버짐은 발진에 의해 피부가 심하게 거칠어져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주는 피부병의 일종이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터키 시바스주의 칸갈 온천에 서식하는 닥터피쉬는 마른 버짐을 치료해주는 물고기로 유명하다. 그렇군요. 피부병을 가진 사람이 온천수에 몸을 담그면 많은 고깃대가 모여들어 환부를 깨끗하게 먹어치운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닥터피쉬는 집도, 사혈, 처치의 3단계로 조직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즉, 집도 단계에서 환부를 베어내고 사혈 단계에서 그 부분의 피를 빨아내고 처치 단계에서는 핥아서 타액으로 지혈을 한다. 오, 정말 의사군요. 실로 정성이 담긴 치료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지혈까지 해주다니. 자연계에는 공생관계에 있는 생물들이 많이 있는데 닥터피쉬는 인간과 공생관계에 있다. 이 물고기에게 인간의 피부는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인간의 환부를 먹는 것은 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닥터피쉬가 정성스럽게 지혈 작업까지 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의학에서도 치료법을 찾지 못한 질병을 이 작은 물고기들은 묵묵히 고쳐주고 있다. 이러한 치료를 그 고장에서는 신의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80%라는 놀라운 치료율을 보면 정말 그렇게 믿고 싶어진다. 완치하기는커녕 의료사고가 일어나도 은폐하기에 급급한 병원들보다 이 작은 물고기 쪽이 더 유능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마른 버짐이 핀 환부를 치료한대요. 네, 저는 그 닥터피쉬 되게 싫어요. 왜 그 마사지 다니다 보면은 괜히 시작하기 전에 보통은 이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궈주는데 어떤 데서는 닥터피쉬에다 발을 담궈줘요. 전 그거 너무 싫더라고요. 물고기들이 막 입으로 제 발 막 쪼는 것도 싫고. 몸 길이는 14cm 정도라고 하네요. 원래 이름이 써있어. 얘의 원래 이름은 가라루파래요. 가라루파. 원래는 플랑크톤을 먹고 산다네요. 이번에는 돌묵상어 예요. 아주 신기하게 생겼죠. 미확인 생명체 발견에 대한 꿈. 전체 몸 길이 10m에 무게 4톤 내외인 돌묵상어는 영화 조스의 모델이 되었던 백상어보다도 훨씬 크다. 거대하고 난폭해서 지나가는 배까지 물어뜯는 공포의 식인상어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바보상어라고 불릴 만큼 얌전하고 플랑크톤을 주식으로 한다. 플랑크톤이래. 새우도 아니고. 터널 같은 커다란 입을 벌려 몇 톤이나 되는 해수를 단숨에 여과시키고 아가미를 통해 미생물을 걸러낸다. 어찌 보면 단순하게 짝이 없는 식습관이지만 작은 먹잇감들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의외로 수익이 꽤 짭짤하다. 1977년 일본의 한 참치잡이 어선이 뉴질랜드 연안에서 수장룡과 비슷해 보이는 부패한 물고기의 시체를 인양했는데 당시 그 물고기는 뉴네시라는 이름이 붙여질 만큼 화제가 되었다. 뉴네시네요. 그 네시에다 뉴를 붙인. 네시란 영국 북부의 스코틀랜드의 네스호에 산다는 괴물인데 그 실존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그 배의 선장이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사체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했을 때 뉴네시의 호기심을 갖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선장이 가지고 돌아온 수염 부분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뉴네시가 다름 아닌 돌묵상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래떡이 잘려나간 돌묵상어가 흡사 수장룡처럼 보여 착각을 했던 것이다. 한편 이미 오래전에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그래도 혹시 하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UMA Unidentified Mysterious Animal 이래요. UMA가. UMA 마니아들은 지금도 지구상 어딘가에서 새로운 뉴네시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네, 입 벌리고 다니는 거네요. 요렇게 생겼네요. 귀엽다. 식사 자세래요. 성질이 온순하나? 플랑크톤이 있는 해수면 쪽을 헤엄쳐 다니기 때문에 작은 배들과 충돌할 위험이 있대요. 몸의 길이가 10m래요. 백상어보다 크다더니 그렇게 크진 않네요. 칭찬 감사해요.
저 이것도 좀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영어나 그렇게 그림 극혐이에요. 딴 걸로. 영어나 왜 다른 언어를 하면 그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의 듣기 평가를 녹음해줬던 아나운서들이 썼던 그 목소리를 제가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제 목소리로 하고 싶은데 영어를 하면 그 영어권 사람들이 뭔가 되게 그 성숙한 느낌 있죠? 성숙하고 어른이고 중성, 이렇게 너무나 약한 여자 같지 않고 강한 여자 같고 막 이런 느낌으로 말하게 되고, 중국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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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듣기 했던 게 뭐가 있냐면, 맨 처음에 제가 들은 게 그 교재였어요. 찌아요 중국어. 거기서 했던 그 사람의 목소리처럼 나게 되고요. 그냥 그렇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한국어는 그냥 자기 목소리대로 하는데. 배운 게 그거니까 그렇게 하게 되나 봐요. 이번에는 가시두더지인데요. 귀엽게 생겼죠? 철통 같은 방어 인생! 가시두더지는 포유류이면서도 알을 낳고 캥거루처럼 새끼를 배의 주머니에서 기른다. 또한 몸의 신진대사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신기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게다가 상반신에는 뾰족한 가시가 잔뜩 돋아나 있다. 꿈틀꿈틀 움직이는 모습은 보기에는 사랑스럽지만 깜빡 잊고 껴안거나 하면 가시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기 십상이다. 이 가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가시두더지는 적이 가까이 다가오면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만들어서 성게처럼 변신한다. 적이 잠시 주춤할 때 가시두더지가 잠수함처럼 수직으로 땅속 깊이 숨어버리면 적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수직으로 막 들어간대요. 이러한 과잉 방어의 효과 때문일까? 가시두더지에겐 이렇다 할 만한 천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나 동물이나 삶이란 무상한 것. 가시두더지는 말년에 이르면 스님과 같은 모습으로 가시도 털도 빠진 채 쓸쓸한 여생을 보낸다. 여기 그 이 책이 사족이 너무 웃겨요. 네, 고슴도치와 비슷하죠. 근데 고슴도치를 생각해보면 걔도 두더지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가시가 돋아있어요. 얘랑 조금 비슷한 종류 맞는 것 같아요. 생긴 게 얼굴 쪽도 비슷하고 몸통 쪽도 비슷해요. 학대에서 좀 사진을 보죠. 이거 단축키가 없나? 플러스를 누르면 되는군. 땅속으로 급히 숨고 있대요. 뭔가 막 엄청 빠르게 땅을 파는 느낌이죠. 요거는 땅속에 숨어있는 상태래요. 털 몇 개만 조금 삐져나와 있어요. 슬프네요. 철벽 인생. 화학적 전문 사이보그 흰개미. 흰개미 또 재밌죠. 아주 재밌는 생물체예요. 흰개미의 집은 다른 개미 집단에게 습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 개미를 포식하는 동물에게 위협을 받기도 한다. 특히 개미핥기는 영화 고질라에 나오는 괴물처럼 순식간에 흰개미의 서식지를 초토화한다. 이러한 적들과 싸우기 위해 흰개미 집단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흰개미 병사들의 무기는 강력한 턱과 특공대 정신이다. 정신도 있대. 그리고 악취가 나는 점액을 머리로부터 발사하는 점액총을 가진 화학전 특수부대도 있다. 대단하군요. 일단 이 총에 맞으면 그 자리에 딱 붙어서 움직이지 못하므로 매우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적군개미는 일반 병정개미보다 점액총을 가진 화학병 흰개미를 더 두려워한다. 점액총의 사정거리는 무려 90mm에 이른다. 그렇군요. 흰개미가 요따만하게 조그만 게 거의 10cm,
만큼이나 발사를 한대요. 화학병 흰개미는 특수무기로 전투를 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다. 머리 모양도 분사기처럼 되어 있다. 물론 생식 능력도 없다. 말하자면 화학전에 대비한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다. 화학병 흰개미는 다른 병정개미들과 마찬가지로 일회용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2초에 한 번씩 하루 총 48,000개 정도의 알을 낳는 여왕개미의 존재가 가장 소중하다. 따라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여왕개미만 사수할 수 있다면 흰개미 병사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흰개미 병사는 다른 개미 부대로 파견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군요. 그러면 흰개미 말고 다른 개미들은 다른 부대로도 파견되나 봐요. 같은 종족끼리는 막 도와주나 봐요. 제가 저번에 어떤 영상을 봤었는데 그게 흰개미였었나? 뭐 이렇게 개미들 간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원래 집을 지키던 개미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다른 집안 애들이 쳐들어왔어요. 종족도 다르고. 근데 걔네가 쳐들어오니까 그 개미들이 싸우는 개미들은 다 입구에 나가서 막 싸우고 있고 그 뒤에서 다른 개미들은 뭐 하고 있냐면 자기네들은 도망 안 가고 여왕개미를 끌어다가 비상 통로로 내보내요. 근데 여왕개미가 어떠냐면요. 개미처럼 안 생겼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거대한 자루처럼 생겼더라고요. 그 뱃속에 알을 잔뜩 품고 있어서. 그리고 다른 개미들보다도 엄청나게 컸어요. 되게 컸어요. 자루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마리가 질질 끌고 나가게 도와주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오늘 옷이 좀 쫄리니까 지퍼를 약간 풀어야겠어요. 많이 풀었다. 화학병 흰개미의 공격! 보니까 진짜 입이 뭔가 그 발사하는 스포이드처럼 생겼어요. 머리를 꾹 누르면 나갈 것 같다. 아주 못생겼군요. 이번엔 완한과 평화의 이미지를 가진 도깨비개와 납작개예요. 도깨비개는 그 앞에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한 대 후려칠 것만 같은 분노서린 표정을 짓고 있다. 이 위쪽에 있는 그림이죠. 도대체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웃고 있는 개도 있다. 2003년 8월 일본 미에현 오와세시의 바닷가에서 한 초등학생이 생물들을 잡던 도중 등딱지에 미소 짓는 모습이 새겨진 개를 발견해서 수족관에 가지고 갔다. 그 미소는 꼭 만화에나 나올 법한 것이어서 모두들 처음에는 누군가 매직펜으로 그린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탈피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 무늬가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 거미가 몇 번 나왔는데요. 제가 사진을 안 찍었어요. 도깨비개가 분노의 상징이라면 여유롭게 미소 짓고 있는 이 납작개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연이 만든 선물일까? 대자연이 인간 세상이 보내는 평화의 메시지일까? 그런데 그저 빙긋 웃기만 하는 것도 어찌되었든 원한이나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메신저가 왜 하필 개일까? 갑각류는 원래 친절한 부류인 것일까? 사족이 참 쓸데없네요. 여기 웃는 개가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납작개. 전 요게 사진 찍을 때는 배 쪽에 그려진 건지 알았는데 등딱지에 있는 거였네요. 도깨비개는 진짜 무섭게 생겼다. 거미 같아. 다음 거 벌거숭이 두더지 알몸의 굴파기 전문가예요. 얘는 어린이대공원에 있어서 제가 직접 봤었는데요. 쭈글쭈글하고 허옇고 귀여워요. 연약하게 생겼어요. 굴을 파기 위해 눈도, 귀도, 털도 버리고 오로지 이빨과 턱만 매우 발달해서 굴파기 전문가라고 불리는 육상 포유류.
베트콩 게릴라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긴 무려 3km에 달하는 대형 터널망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집단 생활을 한다. 이 집단은 흰개미와 같이 진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왕만이 출산을 하고 다른 일꾼들은 양육, 식량 조달, 토목 건설, 그리고 방위 등을 분담해서 처리하는 백업 체제를 갖추고 있다. 포유류 중에 진사회성을 지닌 것은 벌거숭이 두더지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군요. 일본 홋카이도 대학 연구팀이 일개미들 가운데 20%는 빈둥거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일하지 않고 노는 개미를 집단에서 제외시킨다고 해도 나머지 중에 20%는 또 여전히 게으름을 피운다고 한다. 벌거숭이 두더지 집단에도 이 법칙에 해당되는 듯 슬쩍 일 안 하고 딴전 피우는 녀석들이 있다. 귀여워. 물론 들키면 여왕에게 호되게 벌을 받는다. 여왕은 대궐에서 호화호식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몸소 부지런히 다니면서 서민들과 생활을 함께한다. 우와, 멋지네요. 그리고 황송하게도 여왕 폐하께서 친히 노는 녀석들을 벌하신다. 게으름 피운 벌거숭이 두더지는 벌을 받으면 아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다시 열심히 일한다. 20% 법칙은 우리 인간들의 관료적 조직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일하려고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수는 20%가 훨씬 넘을지도 모른다. 뭐 어쩔 수 없죠. 조직 사회에서는. 자기가 조금 대충 해도 돌아가니까. 카스트 제도가 존재한대요. 귀엽죠? 귀여워. 쪼글쪼글 연약하게 생겼어요. 징그러울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죠. 철사벌레! 요거 엄청 돋는 거죠? 사마귀의 사체가 이상하게 움직여서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꽁무니에서 검은색 줄 같은 것이 스멀스멀 기어나온다. 무의식 중에 움켜쥐었다 놓으면 철사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아무리 보아도 철사 같은데 마치 마술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저 이거 본 적 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물을 끼얹으면 이번에는 바람인형처럼 미친듯이 춤추기 시작한다. 놀라서 으악! 하며 도망갈 수밖에 없다. 기생충치고 원래 제대로 생긴 게 없는 게 일반적이지만 철사벌레는 이렇게 괴상하게 3단계로 변신해서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마술처럼 사람을 놀라게 한다. 이 벌레는 보통 사마귀 등의 곤충에 기생하지만 때때로 사람에게 기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환자가 재채기를 했더니 코에서 철사벌레가 나왔다는 의사의 기록도 있다. 매우 드문 일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벌레가 사람에게 기생하면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건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기생충에게 두뇌를 정복당한 것처럼 광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다. 정체를 드러내는 철사벌레. 이렇게 진짜 철사처럼 생겼죠?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초딩 한 3학년 정도였을 때요. 그 학교 운동장에서 사마귀가 죽어가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완전히 죽은 건 아닌 것 같았는데 엉덩이에서 이렇게 이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마귀가 죽기 직전에 그 힘이 빠지면서 뭔가 인간이 죽을 때처럼 관략근이 풀려가지고 그 응가가 나오는 거거나 아니면 죽기 직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알을 놓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크고 보니까 기생충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때는 이게 저는 연갓이라고도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연갓이라는 게 곱등이에 많이 살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 읽어보니까 연갓이랑 철사벌레는 다른 거였네요. 왜냐면 철사벌레는
사람에도 기생하는 거고, 근데 연가시는 사람에게는 아직 기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연가시는 그 자기가 기생한 곤충이 이제 그 생명을 다해가면 물 쪽으로 가게 유인해가지고, 그 연가시는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물 쪽으로 가게 유인해서 거기서 빠져나온대요. 그리고 이미 곤충은 껍데기가 되어 있고. 근데 얘는, 이 철사벌레는 물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을 끼얹으면 막 바람 인형처럼 춤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이 책 이름 뭐였냐면요. 요거예요. 이상한 생물 이야기. 황금 부엉이에서 나왔고요. 하야가와 이쿠오 씨가 지은 거예요. 이상한 생물 이야기. 아무튼 철사벌레라네요. 여기 사진도 있어. 요거 보이나요? 요거 원초적 공포. 놀라고 있어요. 파도 왓충. 아무리 잘나도 난 괜찮아. 이과 실험에서는 친숙한 플라나리아. 그 강력한 재생 능력 때문에 재생 연구 표본 생물로 흔히 쓰인다. 아무 죄도 없이 깍둑 썰기, 채 썰기, 두 쪽으로 가르기 등등 온갖 방법으로 이리저리 찢기고 잘린다. 자연학습 책에도 플라나리아를 발견하면 잘라보자! 라는 식으로 장려하고 있어서 맞아요. 천진난만한 어린이들도 주저없이 척척 자른다. 한편 열대어 애호가들은 이 플라나리아를 해충이라고 하여 약품이나 새우 같은 천적을 이용해서 학살을 자행한다. 심지어 플라나리아를 너무 좋아하는 마니아들조차 몸이 재생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지 잘라보곤 한다. 이처럼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731 부대보다도 더 무참하게 학살을 자행하는 플라나리아에 관해서는 동물보호단체도 외면해버린다. 아, 목소리가 친절해요. 유치원 선생님 아닙니다. 오랫동안 선생 일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잘려도 이 생물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살아난다. 제가 정말 놀라운 거는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해악을 끼치는 동물인데 인간이 자기 멋대로 그 유해동물 이런 거를 막 정해가지고 동물들을 막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학살하고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자, 아무튼 어떤 연구자는 자르다가 화가 난 나머지 물을 채로 썰듯 무려 120조각으로 잘랐는데 그 결과 120마리의 플라나리아로 재생되었다고 한다. 어떤 학자들은 플라나리아를 칼 앞의 불사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세계 최고의 검객과 플라나리아가 외나무 다리에서 운명적으로 만나더라도 검객은 결코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칼 앞에서는 강한 플라나리아도 수질 오염에는 매우 약해서 약간의 변화에도 맥없이 녹아버린다. 이 파도화충은 좀 희한하게 생겼는데요. 플라나리아의 일종이라네요. 여기도 웃긴 사진이, 웃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검객하고 플라나리아가 서 있는데 승부는 뻔한데 라고 써 있어요. 기억도 재생된대요. 헐, 그렇군요. 웃긴다. 자, 아까 전에 흰개미 나왔죠? 이번에는 개미핥기. 새벽 라디오. 감사해요.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개미 사냥꾼 개미핥기. 힘도 없고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흉악하지도 않고 심지어 이빨도 없는 포유류로 개미를 주식으로 한다. 그 덩치에 먹이가 겨우 개미라니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개미는 의외로 영양이 풍부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중국에서는 개미를 정력 증강을 위한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개미를 주식으로 먹으면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셀 것 같지만 콧김을 거칠게 뿜어내지도 않고 성질도 꽤 온순한 편이다. 하지만 할 때는 한다.
적 앞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며 금강역사처럼 양손을 펼쳐 상대를 위협한다. 이야, 무서운데요? 나 정말 크지? 무섭지? 하고 상대에게 말하는 듯한데 이 모습이 왠지 바보처럼 느껴지니 유감이다. 흰 바탕에 검은 조끼 패션도 우스꽝스럽다. 하지만 먹잇감인 개미에게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없다. 능숙하게 나무 위를 옮겨다니다가 예리한 후각으로 개미를 추적해서 개미뚝을 발견하면 앞발로 무너뜨린다. 그리고 뱀같이 날쌘 혀로 노련하게 개미를 핥아먹는다. 개미병사는 죽을 각오로 총 공격을 하지만 개미핥기에게는 소용이 없다. 찔려도 물려도 눈곱만큼도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 악명 높은 개미 부대가 다 모여도 별로 개의치 않으므로 개미들에게는 정말 악마 같은 존재일 것이다. 개미핥기 진짜 귀엽죠? 얘는 서울대공원에 있는데요. 보면 되게 게을러요. 제가 볼 때마다 맨날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 녹방에서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편히 듣다가 주무시는 거군요. 개미가 영양가가 좋다고 써있는데요. 아, 추천 누르고 이제 가시는 건가요? 그래요. 내일 만나요. 안녕. 그 개미가 맛은 없나봐요. 개미 엉덩이에 산이 들어있죠? 그래서 좀 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거북이를 키웠었는데 그 육지 거북이 말고 물 거북이를 키웠거든요. 근데 그 거북이가 제가 막 열심히 이것저것 잡아다가 줘봤는데 개미는 절대 안 먹더라고요. 다른 건 다 먹어도. 그래서 뭔가 그 개미 몸속의 산 때문에 몸에 나쁜 거거나 아니면 맛이 없거나 뭐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개미를 한번 잡아서 뭘 해봤냐면 그 좀 큰 거미는 저도 무서운데요. 작은 개미 있잖아요. 요따만한 조그만 개미도 있고 한 중간 사이즈도 있고 이제 왕개미도 있는데 한 중간 사이즈 정도의 개미를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양손으로 잡아서 허리랑 엉덩이를 붙잡고 못 움직이게 잡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그 앞머리랑 앞에 팔 두 개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막 나가려고 이렇게 머리 흔들면서 막 팔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저한테 충격을 줘서 놓게 하려고 그 이빨 두 개로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꼬집으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한테는 제 손가락이 너무나 넓은 평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꼬집히진 않았는데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한테 당근을 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빨 두 개가 있는데 이 사이로 뭔가 투명한 액체가 뽕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투명한 거 한 방울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머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제가 그거를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달달한 설탕물 같은 거더라고요. 되게 흥미롭지 않아요? 얘가 자기를 해치지 말고 이거 내가 저장해놨던 영양분인데 이거나 먹어라 하고 준 거잖아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주 귀여웠어요. 물론 그걸 먹어보기 위해서 놔줬지만 네, 영양액을 나눠줬어요. 개미들끼리 서로 지나가다가 마주쳤을 때 너무나 지친 개미가 있으면 자기네끼리 그거 영양분을 올려가지고 서로 나눠준대요. 자, 이번엔 망원경 물고기. 만남을 소중히 여깁니다. 뭐지? 살을 애는 듯 차갑고 산소도 먹이도 부족한 빛이라고는 거의 비치지 않는 암흑의 세계 심해. 그 어두운 곳에 수십만 종의 생물이 산다고 하는데 망원경 물고기도 그 가운데 하나다. 네, 저는 그 동물이나 식물은 별로 관심 많이 없는데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살을 애는 듯 차갑는 읽었고 깊은 바다에서는 다른 생물과 마주치는 일이 매우 드물다. 시베리아 벌판에서 혼자 귀양살이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심해어들은 만남을 소중히 여긴다. 어쩌다가 상대를 만나면 열심히 뒤쫓아가서 대충 인사를 하고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통째로 삼켜버린다. 먹이를 놓치면 안 되니까 무식할 만큼 입을 크게 벌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한다. 망원경 물고기도 어쩌다 마주친 먹이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시각에 엄청 신경 쓴 결과 그랬군요. 이렇게 사이버틱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심해에는 이처럼 형용할 수 없이 괴상한 모습을 한 생물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2003년 오스트레일리아 근처에서 미지의 심해어가 500종 이상이나 그물에 걸렸는데 그 모습이 하나같이 마귀 같아서 보는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지구의 무의식 세계라고도 할 수 있는 심해. 그곳은 저 우주만큼이나 알려져 있지 않다. 막대한 돈을 들여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기보다 심해어 탐사 정을 보내는 편이 훨씬 흥미진진할 것 같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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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러셨죠? 아, 동물사랑. 이렇게 생겼어요. 얘 뭐죠? 망원경 물고기, 심해어예요. 근데 일본의 시즈오카 현에서는요, 그 심해어로 초밥을 만들기도 한다네요. 근데 거기에도 얘는 없대요. 얘는 눈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깜깜한 곳에서도 이거 망원경으로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졌대요. 바닷속의 도깨비불, 바다 반딧불. 쌀알만한 크기의 각각류의 일종으로 자극을 받으면 아름답고 선명한 푸른색 형광액을 내뿜는다. 적을 위협하는 자기 방어의 수단이라고 설명하지만 원래의 목적이야 어찌됐든 그 로맨틱한 빛의 숨사위는 수많은 여성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려면 화려한 수족관 같은 곳으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간다. 바다 반딧불 쇼를 단둘이 즐기기 위해서다. 아니 누가 데리고 가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시나? 바다 반딧불을 와인잔에 넣고 음악에 맞추어 전기 자극을 주면 바다 반딧불이 신이 난 것처럼 힘차게 빛을 발한다. 일종의 고문쇼다. 고문이군요. 황홀하게 도치에 있는 그녀 앞에서 수족관 직원에게 이 바다 반딧불은 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분위기 깨는 멍청한 질문을 하면 절대 안 된다. 황홀한 기분이 사라지기 전에 그녀를 멋진 레스토랑으로 안내해서 칵테일을 한 잔 먹인 후 하지만 미소녀를 좋아하는 말주변 없는 남학생이나 여고생을 좋아하는 중년의 아저씨는 좀처럼 오지 않는 데이트 기회 이런 짓을 해도 소용이 없다. 소도구가 자기보다 너무 훌륭해서 반딧불만 돋보이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에게 호감이 없다면 화려한 빛의 향연도 한낱 도깨비불로 보일 것이다. 아주 쓸데없는 사족 잘 봤어요. 황홀한 색깔의 발광액, 루시페린이라고 하는 발광 물질에 의한 거래요. 그리고 요 재료를 일본의 육군에서 연구를 해봤다네요. 전쟁 중에. 흉내문어! 얘도 아주 재밌는 동물이에요.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이 흉내문어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귀여워요. 바다 연예 대상 신인 연기상 흉내문어. 어떤 때는 무해한 말미잘, 어떤 때는 위험한 바다뱀, 또 다른 때는 독이 있는 솔배간팽. 하지만 그 실체는 문어다. 발견된 지 얼마 안 된 탓에 아직 정식 명칭이 없으며 일단은 흉내문어라고 불린다. 흔히 흉내라고 하면
나뭇잎과 똑같이 생긴 나뭇잎 사마귀처럼 몸 자체가 변화해서 주위 환경에 동화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흉내문어는 다르다. 형태를 흉내내는 형태 모사인 것이다. 흉내문어는 사냥을 할 땐 연약한 생물로 위장해서 상대를 속이고 적이 나타나면 유독성 생물로 모습을 바꾼다. 처한 상황에 따라 개, 가오리, 바다뱀, 솔배간팽 등 여러 가지로 변신한다. 휴식 중인 해마, 둥둥 떠다니는 해파리, 연기 같은 건 다소 어색한 면은 있지만 흉내문어는 사람들도 그 존재를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로 훌륭한 연기력의 소유자다. 그렇다고 해도 진화만으로 이런 기술을 익힐 수 있었을까? 방문객에 맞추어 그때마다 가장 적절한 속임수를 부리기 때문이다. 흉내문어가 흉내낼 수 있는 동물은 약 40종이 넘는다고 한다. 이 정도면 단독 공연도 가능할 것이다. 영장목 사람과에 속하면서 한 가지 개그로만 평생을 먹고 사는 연예인도 있다. 무척주 동물인 흉내문어에 비교할 때는 좀 부끄러운 게 아닐까? 아니 왜 남의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폄하하는 거죠? 흉내문어는 원래는 이렇게 위처럼 생겼는데요. 발리섬 쪽에서 발견됐다고 하네요. 여기 이 바다뱀 흉내 이거 보이시죠? 저도 이거 봤어요, 영상으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다리 8개 중에 6개를 땅속에 다 파묻고 다리 2개만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선 이렇게 머리까지 다 집어넣어서 진짜 뱀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개 흉내도 내는데요. 이것도 봤어요. 되게 귀엽죠? 하는 짓이. 50분 됐네요. 정말로. 지금 한번 녹화 잠깐 끊고 다시 연결할게요. 자, 지금 흉내문어까지 했어요. 이번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귀여운 동물 프레리독. 너무 완벽하게 생겼어요. 얘 정말 완벽해요. 너무 이뻐. 너무 이쁘고 귀여워요. 몸매도 완벽해요. 자, 아무튼 사랑스러운 동물 대초원의 라이프 스타일 프레리독. 프레리도그는 각자의 거주지인 콜로니 안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한다. 그 귀여운 모습과 대초원에서 산다는 점 때문에 유쾌한 또는 신나는 사회생활을 연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어떨까? 1년에 한 번씩 발정기가 되면 수컷끼리는 사투를 벌인다. 그 사투에서 승리한 수컷만이 암컷과 교미를 하고 굴 속에 보금자리를 만든다. 또 각각의 굴에는 영역이 설정된다. 암컷이 출산함과 동시에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 어미가 남의 굴에 침입해서 경쟁 상대의 새끼를 물어 죽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온 가족을 생매장시키기도 한다. 그렇군요. 인간 사회의 입시 경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살벌하다. 지도자가 하극상으로 인해 새끼와 함께 살해당하는 일도 있으며 집단끼리의 투쟁은 더욱 심하다. 또 뱀이나 족제비의 습격으로 매일 밤 희생자가 생긴다. 이렇듯 프레리독의 실제 생활은 유쾌한 대초원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맞아요. 얘네는 정말 항상 습격이 되게 자주 있대요. 프레리독은 귀여운 생김새 때문에 애완동물로 많이 팔린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마리를 수집해서 푸짱이니 통통이 같은 닭살 돋는 이름을 붙이고 첫 손주를 본 노인들처럼 애지중지한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프레리독이 전염병을 옮긴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일본에서는 2003년에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저는 프레리독의 귀여움을 홍보하고 싶어서 얘 사진 찍었는데 나쁜 소리만 잔뜩 써놨네요. 얘네는 어떠냐면요.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항상 망을 보고 있어요. 미어캣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일어서서 망을 보는데 그 뭔가 위험한 것이 오면은 깍깍깍깍깍 막 이런 소리를 내요.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개처럼 짖기 때문에 프레리 도그라는 말이 생겼어요. 근데 저번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서 까마귀인지 뭔지 뭐 그런 게 그곳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 같은 집에 사는 건 아니지만 같은 영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평소에 이 프레리 독들이 망을 제대로 못 살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러면 그때 한 번씩 그 까마귀인지 뭔지가 제가 새는 관심이 많이 없어서 뭔지 까먹었는데 아마 까마귀였던 것 같아요. 그 까마귀가 망을 대신 봐주고 있다가 사실 이거는 아주 악질적인 계획에 의한 거긴 하지만 망을 대신 봐주다가 그 적이 나타나면 얘네한테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얘네가 평소에 하는 그 망보다가 경계 신호를 내는 거를 잘 기억해놨다가 그거를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이 프레리 독들이 그거를 듣고 집에 다 숨어요. 그거를 몇 번 한 다음에 그거를 몇 번 일부러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고 겨울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 프레리 독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오면 그 까마귀가 그때 그 경고 신호를 보내요. 그럼 얘네가 다 놓고 도망가요. 그럼 와서 그 먹이를 훔쳐가는 거예요. 아주 나쁜 도둑들이죠. 우리 귀여운 프레리 독들을. 제 여기 책상 옆에 그 먹이 창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온갖 간식거리와 온갖 단 것들이 커다란 박스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여기서 쓱쓱 꺼내 먹는데 제 조카가요. 제가 조카한테 먹을거리 줄 때마다 여기서 꺼내는 거를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저껜가는 저 들어와가지고 거실에서 뭐 하고 있었는데 제 방에 들어오더니 무단 침입해서 자기가 꺼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래요. 나쁜 도둑 녀석. 먹을 것을 훔쳐가다니. 자, 이번엔 또 귀여운 해달이네요. 해달도 진짜 귀엽고 사랑스럽죠? 멀리 바다에서 온 손님, 해달. 홋카이도의 에리모라는 어촌에 어느 날 3마리의 귀여운 해달이 나타나 주민들을 즐겁게 했다. 하지만 이 해달들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을까? 이 해달들은 에리모 주민들이 바다에서 정성을 다해 키우고 있던 고급 성게 4톤을 덥석덥석 모두 먹어치웠다. 4마리가 4톤이나 먹다니 굉장한 먹성이다. 그리고 그 피해 금액은 무려 4억 원에 이르렀다. 그 정도면 시내에 아파트 한 채 장만할 수 있는데. 귀엽게만 보이는 해달이 어부 아저씨들에게는 손에만 가져다주는 원수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네, 얘네는 배영하는데요. 얘네도 정말 귀여운 애들이에요. 그래도 해달을 쫓아낼 수는 없었다. 왜냐면 해달은 국제보호조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데다가 그 귀여운 해달들을 어떻게 했다가는 해달을 괴롭히지 마요! 라고 하며 화내거나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큰 소란을 피우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에리모 아저씨들은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해달들을 무반동 대포로 분쇄시키고 싶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분쇄란 가루가 되도록 으스러뜨리고 싶다는 뜻이다. 자그마치 4억 원이라는 거금을 잃어버렸으니 그 마음을 이해할 만도 하다. 얘네는요 하루에 자기 체중의 4분의 1을 먹는다 라고 써있는데요. 일반적인 포유류의 먹는 양의 2배 이상이래요. 얘네가 이렇게 항상 물 위에서 배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거 보면 맨날 여기 밑부분만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이렇게 배영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떠내려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꽉 잡아요. 그게 정말 귀여워요. 손을 잡고 잡은 채로 막 낮잠도 자요. 물 위에서.
그래서 떠내려가다가 서로 막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전에는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얘네는 이렇게 조개를 돌로 깨 먹는 애들인데요. 보노보노에 나오는 그거예요. 보노보노예요. 보노보노. 네, 사진이면 더 좋았을 뻔했죠.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돌 하나랑 조개 하나를 가지고 돌로 조개를 깨가지고 먹어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은요, 이제 사육사인지 뭔지 그런 사람이 물고기를 계속 던져줘요.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먹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휙 던져주면 이렇게 휙휙 해가지고 누운 채로 재빠르게 먹고선 휙 하고 쓰레기 버려요. 계속 받아서 먹더라고요.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 발도 너무 귀엽죠? 꼬리랑. 자, 이번에는 뒤지를 볼게요. 뒤지도 귀여워요. 한 끼만 걸러도 죽는 먹보, 뒤지. 지구상에서 가장 빈약한 동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몸무게가 10g도 안 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 뒤지다. 뒤지는 무조건 먹는다. 오로지 먹기만 한다. 마른 사람이 더 먹는다고 하지만 뒤지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만큼이나 먹는다. 몸이 너무 작아서 체온을 쉽게 빼앗기기 때문에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계속 먹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또 소비하게 된다. 그래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폐업 직전의 영세 공장처럼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먹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 상대가 자기보다 큰 지렁이나 쥐일지라도 사냥감이라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덤벼든다. 사냥에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위험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눈에 띄는 건 닥치는 대로 덮쳐서 죄나 먹어치운다. 뒤지는 먹어도 살이 찌지 않으며 먹이가 바닥나면 3시간 만에 사망하고 만다. 그야말로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여기 보면요, 곤충만한 크기라고 나와있죠. 담뱃값보다도 훨씬 작다고 나오네요. 요만한 거네요. 너무 귀여울 것 같죠? 실제로 보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 이름은 쥐라고 써있지만 두더지 부류에 속한대요. 네, 모르는 생물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신기한 생물도 더 많았는데요. 그래도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약간 알만한, 알 법한 것들만 그래도 뽑아왔어요. 약간이라도 아는 게 더 흥미로우니까. 정말 귀여울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 읽을 거리인데요. 이거는 여러 장에 해당하는 건데 스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동물은 지금 어디에? 쯔치노코. 이름이 쯔치노코래요. 요게 지금 일본 사람이 지은 거라서 이름들이 조금 일본식이죠. UFO나 심령현상, 버뮤다 해역 등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들이다. 네스호의 네시, 히말라야의 설인, 큰바다뱀 등의 미확인 생명체도 매우 유명하다. 일본에서의 미확인 생명체 하면 뭐니뭐니 해도 쯔치노코를 들 수 있다. 유명하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일본 내에서만 그럴 뿐 외국에서는 쯔치노코라고 해도 전혀 모를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쯔치노코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존재다. 뭔가 일본에서의 그 갓파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선 그 갓파라는 요괴가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일본에서는 엄청 유명한 거잖아요.
도대체 쯔치노코는 어떠한 생물일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도시대의 박물도감인 화환 삼제도회와 본초학자인 오하라 도도의 도동유필 등의 야생 쯔치노코에 관한 기록이 실려있다. 그 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목격되었는데 그 목격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몸통은 맥주병 정도의 굵기로 납작하다. 길이는 60cm 정도, 머리는 삼각형, 목 부분은 잘록한 형태를 하고 있다. 쥐와 같은 꼬리가 있다. 찢찢 하며 우는 소리를 내고 코를 곤다. 몸은 검은색이며 배에는 그물망 모양, 격자 모양, 살무사 모양의 얼룩 무늬가 있다. 잉어의 비늘만한 크기의 비늘이 붙어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반짝반짝 빛난다. 눈은 치켜 올라가 있고 깜빡거린다. 입안은 새빨갛다. 악귀 같은 모습이어서 목격한 사람이 충격으로 몸져 누울 정도로 보기 흉하다. 미끄러지듯 이동하기도 하고 등을 구부려 자벌레처럼 기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뒤로 갈 수도 있다. 수직으로 서서 위협하는 때도 있고 또 몸을 굴려서 경사면을 굴러가는 경우도 있다. 대단히 재빠르다. 사람에게 덤벼들거나 쫓아오기도 한다. 충분히 무서울 만한 그런 존재죠. 근데 생긴 건 진짜 웃기게 생겼네요. 꼬리 봐. 통통하다. 안 빠를 것 같은데 빠르다네요. 결국 종합하면 요괴나 다름없다. 쯔치노코는 그 실존의 유무가 의문시 되고 있지만 그래도 캐릭터로서는 대단히 인기가 있어서 인어나 하동은 물속에 산다는 어린애 모양의 상상동물인데요. 같은 불가사의한 생물들과 달리 전국적인 붐을 일으켰다. 그렇군요. 최초의 쯔치노코 붐은 1973년 낚시광 삼페이라는 만화로 유명한 야구치 다가오가 소년 잡지에 발표한 환상의 괴물뱀 바지뱀에서 비롯되었다. 체험에 근거한 이 현실성 넘치는 만화에 흥분한 전국의 소년들이 쯔치노코 포획대를 긴급 결성해서 쯔치노코 잡기에 돌입했다. 막대기를 들고 마구잡이로 풀숲을 때리고 다니다가 쯔치노코가 저기 있다! 하고 법석을 떨었지만 대개 그것은 맥주병 아니면 똥이었다. 당시의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확실히 바보였나 보다. 각 잡지들이 쯔치노코 특집을 편성하고 쯔치노코 관련 서적이 출판되고 심지어 어떤 백화점은 포상금 300만원을 주는 기획전을 열기까지 했다. 그러나 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결국 쯔치노코의 정체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 그러는 사이에 열기가 사라지고 매스컴에서도 쯔치노코에 대해 떠들어대는 일이 없어졌다. 그런데 21세기로 넘어온 최근에 다시 쯔치노코 열풍이 불어닥쳤다. 기후현의 히가시시라가와는 기차도 다니지 않는 조그마한 마을로 옛날부터 쯔치노코를 목격했다는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부흥시키기 위해 1989년부터 쯔치노코 나와라 축제! 라는 행사를 개최했다. 잡는 사람에게는 상금 1,000만원, 가죽만 발견할 경우에는 50만원,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산나물 캐기를 즐기면서 쯔치노코를 찾는 이 연례 행사가 어느덧 인기 있는 이벤트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마을에 생긴 기념관에서는 쯔치노코에 관한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고 쯔치노코 체험실이라는 흥미로운 코너도 설치되어 있다. 2000년 오카야마 현의 요시이 마을에서 한 농부가 논두렁을 걷다가 도라에몽과 비슷한 생물을 우연히 발견했다. 놀란 농부가 재초기로 일격을 가하자 그 생물은 수로에 빠져버렸다. 빠져서 사라졌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와 비슷한 동물의 사체를
근처에 사는 주부가 발견해서 잘 묻어주었다. 마을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관청의 기획과장은 그것이 쯔치노코임에 틀림없다고 직감했다. 그는 따뜻한 주부의 정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패한 사체를 파내어 생물학과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매스컴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과학적으로 감정한 결과 그것은 율무기로 밝혀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쯔치노코가 될 뻔한 율무기라는 결론을 내렸다. 믿고 싶은 건가 봐요. 마을에서는 이를 계기로 쯔치노코가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상금을 2억 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한편 2001년 효고현의 미가다 마을에서 마침내 쯔치노코가 잡혔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 지역에서도 옛날부터 목격담이 많아서 미가다 쯔치노코 탐험대가 조직되어 있었으며 마을에서는 별장 부지 100평을 현상금으로 내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쯔치노코가 공사 현장 부근에서 발견되어 탐험대 사무실에 알려졌다. 매스컴 수십 곳과 수천 명의 마니아가 마을을 다녀가고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은 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했다. 쯔치노코 기금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는가 하면 부녀회에서도 쯔치노코 노래의 합창 연습에 열을 올렸다. 포획된 쯔치노코는 쯔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윽고 알도 나왔다. 실제였군요. 그러나 쯔치노코의 2세 탄생에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쯔짱이 무더위에 맥없이 사망하고 말았다. 그 후 쯔짱을 부검한 결과 일본 율무기로 판정되었다. 또 율무기였네요. 알에서 귀여운 새끼 뱀이 나왔지만 그 역시 평범한 율무기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 쯔치노코가 스케이트처럼 미끄러진다 라고 써있네요. 자벌레처럼도 움직이고 이렇게 굴러가기도 하고요. 쯔치노코 목격 사례가 많은 효고현의 치구사 마을에서는 무려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 소식에 그 지역의 뱀을 잡아서 쯔치노코처럼 부풀리면 하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은 선과 악의 균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현상금이 자꾸 올라갈수록 마음의 중심을 잃고 악을 쫓기 마련이다.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징글기도 한데요. 이게 제일 웃기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두 사람이 쯔치노코를 잡았다며 뱀을 가져왔다. 마을 관리가 당혹스러워하며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한 결과 데스 에더라는 외국산 독사임이 밝혀졌다. 상금 20억 원에 현혹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탐험대를 조직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마을을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마을 이름에 쯔치노코를 붙이는 일이 많이 생겨났다. 하지만 여전히 쯔치노코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쯔치노코는 역시 상상 속 동물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뭔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 옛날부터 이상하게 몸통이 짧은 뱀이 날듯이 도망갔어요 라는 목격담이 전국 각지에 많이 전해 내려오기 때문이다. 대개는 그저 비슷하게 생긴 걸 보았다는 이야기지만 더 구체적인 목격담들도 있다. 뭘까요? 산나무를 캐러 간 주부가 나뭇가지에 쯔치노코가 매달린 것을 보고 도망쳤다. 밟아 눌렀더니 뒤로 엎어져서 노란 배를 내보이며 1.8m 정도를 뛰어서 순식간에 고사리 숲으로 사라졌다. 비탈진 숲길에서 토끼가 뛰어나왔는데 그 토끼를 쫓는 쯔치노코가
둥글둥글 몸을 굴리면서 쫓아갔다. 이를 종합해보면 쯔치노코를 목격한 사람은 농부나 주부, 스님,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평범한 일반인들이었다. 마니아나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가 아니었다. 그리고 병만한 굵기에 납작한 몸통, 또 삼각형의 머리에 부리부리한 눈, 빠른 동작으로 점프하듯이 뛰면서 도망갔어요. 라는 점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일치한다.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유행과는 상관없이 옛날부터 일본 전역에 걸쳐 있었다. 그 때문에 쯔치노코를 부르는 이름도 노쯔치, 쯔치헨비, 쯔친코, 기노네코, 독수리헤비, 다와라헤비, 고화슨, 바치헤비, 고로가리, 탱고로, 고르게 등 50여 개에 이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진짜 쯔치노코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뱀 모양의 이상한 생물을 본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면 어째서 아직까지 비늘은커녕 사진 한 장도 없는 것일까? 많은 초자연 현상이나 미확인 생명체라고 불리는 것들에는 그 진위야 어찌되었든 증거가 남아있기 마련이다. 어서오세요. 내시, UFO, 신령현상에 관해서는 많은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2004년 5월 멕시코 공군은 비행하는 UFO 영상을 촬영했다. 덧붙여 말하면 군이 인정한 UFO 영상은 세계에서 처음이었다. 이러한 물적 증거들 중에는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다. 물론 그 대부분은 조작된 것이지만. 그런데 쯔치노코에 관해서만은 그런 아리송한 사진조차 한 장도 없었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서프라이즈 같아요. 옛날부터 인간과 쯔치노코가 전혀 서로 접촉하지 않았는가 하면 결국 그렇지도 않다. 쯔치노코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의외로 많다. 숯불에서 깡충깡충 뛰고 있는 놈을 사로잡았는데 가족들이 무서워해서 놓아주었다. 약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놈을 두 팔로 잡았는데 영험한 동물이니까 놓아주라고 할 아버지에게서 혼나서 할 수 없이 버렸다. 놓아주라고 할아버지에게 혼나서군요. 장어를 쫓아가는 쯔치노코를 낫으로 두동강 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로 2번 치였는데 도망가 버렸다. 전동 제초기에 잘려서 그 피가 튀었다. 고기잡이용 그물에 걸려서 죽어 있었는데 징그러워서 통째로 버렸다. 몽둥이로 때려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구워 먹었다든지, 유독 오단인 어느 주지 스님이 동행하던 여자에게 덤벼드는 쯔치노코를 짓밟아 나뭇가지로 마구 때린 뒤 멀리 던져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러 가면 이상하게도 사체는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다. 또 전문가들이 탐색을 하면 꼭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간발의 차이로 놓치고 만다. 콜린 윌슨이 말한 윌리엄 제임스의 법칙, 즉 초자연 현상에는 정황 증거가 많이 있지만 이상하게도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정황 증거는 오히려 초자연 현상에 대한 신봉자와 회의론자 사이의 골을 깊게 만든다는 것. 이 쯔치노코의 경우에도 꼭 들어맞는 것 같다. 쯔치노코 신봉자는 회의론자를 무지한 연구실벌레라고 부르고, 반대로 회의론자는 신봉자를 별난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경험과 증언만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쪽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새로운 정보에 눈과 귀를 막는 쪽도 진정한 과학적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목격자의 인격을 모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과학 지식의 전통도 지키려면 그저 잘못 본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살무사나 율무기와 같은 뱀도 어떤 이유로 인해 납작한 모양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오키나와
아마미 제도의 반시뱀, 오스트레일리아의 싱글백 도마뱀, 파란혀 도마뱀 등과 같은 도마뱀들이 츠치노코와 흡사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혹사당하고 있다. 파란혀 도마뱀이 일본에 들어온 시기와 츠치노코 목격 제보가 증가한 시기가 일치한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이 파란혀 도마뱀의 얼굴은 츠치노코 목격담에 나오는 험악한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다. 또 특별히 흉포한 종이라고 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이 도마뱀은 팔다리가 짧아 점프 같은 건 전혀 할 수 없다. 즉 츠치노코를 목격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민첩성이 전혀 없다.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칼 구스타브 융 박사는 만년에 UFO란 인간의 보편적 무의식이 현실로 투영된 것이라는 학설을 발표했다.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는 개개인을 초월한 어떤 공통된 원초적인 이미지가 있다. 이런 이미지들이 고대에는 대개 천사나 하늘을 달리는 마차 등 종교적 색채를 띤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었는데 UFO는 그것의 현대판이다. 즉,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이미지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하늘을 나는 마차에서 UFO 원반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츠치노코 역시 일본인들의 보편적 무의식이 투영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옛날부터 있어온 수많은 목격 제보를 모두 말도 안 돼, 잘못 봤을 거야 라는 식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왠지 석연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물적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융 박사의 이론대로라면 츠치노코는 일본인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어떤 원초적인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그노시스파나 중세의 연금술사들이 무한순환의 상징으로 숭배했던 우로보로스와 떼굴떼굴 굴러가는 츠치노코의 이야기가 서로 일치한다는 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여기 그림이 우로보로스래요. 지금까지의 츠치노코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접근이 주로 이루어졌고 있다 없다 라고 하는 단순한 이항 대립의 도식 안에서만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의학적인 접근법도 가치가 있을 듯하다. 사람들에게 UFO나 심령현상은 아직 미지의 세계로 여겨지고 있다. 관심 있는 사람들도 그 수수께끼가 완전히 풀 일이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자, 뭔가 계속 비슷한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밑에를 보죠. 만일 츠치노코가 진짜로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 따로 격리되어 조사받고 실험 재료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매스컴도 사람들도 열광하겠지만 다음날이면 기억 속에서 지워질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한순간의 흥분과 포르말린에 담긴 츠치노코 뿐일 것이다. 그물이나 카메라는 내던져버리고 산나물이나 캐가면서 하는 순수한 츠치노코 탐험. 이것이야말로 인간과 츠치노코 모두에게 가장 행복한 길인지도 모른다. 2003년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음파 탐색기와 위성 추적 장치를 사용하여 탐색한 결과 네스호에 거대한 동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그토록 신비스럽던 네스호는 한순간에 평범한 호수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득을 본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츠치노코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군요. 되게 그럴싸하네요. 아주 흥미로웠어요. 갓파에 대한 것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오늘 그래서 읽은 건 뭐였냐면요. 청소년 테마 도서로 제가 다니는 도서관에서 지정되어 있는 이상한 생물 이야기였어요. 황금 부엉이에서 출판되었고요.
하야가와 이쿠오 씨가 지은 책이에요. 네, 오늘 같이 고생하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죠? 너무나 재밌었어요. 다음 시간이 바로 내일인데요. 내일까지 제가 다음 중국어를 준비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서 뭘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내일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내일 일단 저녁 8시에 나타나서 그때 뭐 할지 또 보도록 해요. 오늘 재밌었어요. 매니저님 이제 슬슬 큐!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나? 아, 요것도 오늘 산 옷이에요. 도원님! 100점! 완벽 그 자체! 감사해요, 도원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근데 옷을 막 고르고 있는데, 이제 엄마랑 옷을 골랐는데, 보통 자기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이제 가게도 보통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쇼핑을 다니다가, 네, 큐! 제가 옷을 몇 개를 딱딱 보자마자 이건 내 옷이야, 이건 내 옷, 이렇게 딱 골라요. 근데 엄마가, 요즘에는 엄마도 나이값 한다고 칙칙한 옷만 입지 말고 조금 저처럼 밝은 색도 입어봐야겠대요. 그래서 제가 산 옷들 집에 가서 입어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입어보셨는데 너무 웃겼어요. 역시 자기한테 어울리는 건 자기가 봐야 돼요. 큐! 엄청 웃겼어요. 큐! 매니저님 큐! 여기 큐 사인 같은 건 없겠지? 일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를 어떻게 기다려.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야. 목이 쉬었나요? 사랑해.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봐. 좋아해. 나를 향해 웃는 미소 매일매일 보여줘. 팔딱팔딱 뛰는 가슴 구해줘. 오, 내 마음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언제나 이만 편치 않을게. 오늘도 매니저님 방종 카운트 감사해요. 지금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내일 생방송으로 저녁 8시에 또 나타나 볼게요. 저도 재밌었어요. 힐링 조금 되셨나요? 저도 힐링이 잘 되었어요. 이제 정말 슬슬 가보려고 하는데요. 억슈리님, 억슈리님. 3 더하기 4하면 귀요미. 감사해요, 억슈리님. 슝.
이렇게 받은 별풍선들은 저의 또 까까와 간식으로 환원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걸 사왔어요. 여기에 뭐냐면 조명 때문에 안 보여. 왕캔디 라고 써있어요. 여기 왕사탕들이 있어요. 이런 거. 그 왜 겉에 설탕 덩어리 붙어있는 거 있죠? 그 왕사탕들이 들어있는데 너무나 열심히 먹고 있어요. OS도 사왔어요. 그리고 오늘 과자도 몇 개 먹었어요. 네, 이제 갈게요. 빠이빠이, 내일 만나요. 안녕. 책임녀 반 여러분 안녕. 다음에 만나요. 스슥.